경상도 문경에 홍씨성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아내와 정답게 살았다. 4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푸른 비늘을 단 용 한 마리가 집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농부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갓난아기는 사내아기였는데 머리통이 어지간한 수박통만 하고 울음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찬지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농부는 아기 이름을 큰 대자, 권세 권자, 홍대권이라 지었다. 동네 사람들은 장군감이라고 칭찬하면서 우리 마을에 장수가 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 모양이라고 기뻐했다. 그런데 농부는 동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걸렸다. 가난한 집안에 장수가 태어나면 벼슬아치들이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농부와 아내는 결국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기로 결심을 했다. 깊은 산골에서 홍대권은 씩씩하게 자랐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늙은 할머니가 되고 홍대권은 장가를 들었다. 홍대권은 키가 초가지붕을 뚫을 만하고 가슴둘레는 황소의 몸통만한 거인이었다. 그래도 마음씨는 아주 착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누웠는데 잉어탕만 먹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홍대권은 꽁꽁 언 강물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탕을 끓여드렸다.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은 인자한 분으로 수시로 암행어사를 보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폈다. 새 암행어사가 임금의 명을 받고 두루 돌아다니다 경상도 문경 근처에 이르렀다. 이 암행어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호랑이와 밤새 실랑이를 벌이다 힘이 빠져 어느 무덤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 나물 캐러 온 젊은 아낙네가 탈진에 쓰러진 어사를 보고 먹일 건 없고 해서 젖을 짜서 먹여 죽어가는 어사를 살려냈다. 암행어사는 자신을 살려준 아낙네를 뒤따라갔다. 그 집이 바로 홍대권의 집이었고 그 아낙네는 홍대권의 아내였다. 홍대권이 외출 갔다 집에 와 어머니께 인사를 하자 홍대권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처가 무덤가에 쓰러진 남정네에게 젖을 짜먹였다고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냐고 했다. 그러자 홍대권이 화를 내며 여자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제가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를 들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큰 절을 올리고 죽어가는 목숨을 구했으니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대신 어머니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작대기로 이불을 내리칠 테니 아내에게 죽는 소리를 내라고 했다. 며느리가 죽는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냐고 며느리를 얼싸안았다. 이걸 지켜본 암행어사는 홍대권을 소개하는 글을 임금님께 올렸다. 임금님은 홍대권을 대궐로 불러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홀로 깨치고 논어맹자대학 중용주역을 두루 공부한 데다 활솜씨와 칼솜씨가 아주 훌륭한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았다. 그 무렵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자주 쳐들어왔다. 홍대권의 군사는 오랑캐와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쳤다. 그 뒤 오랑캐와 왜구들은 감히 조선 땅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른이 간 넘은 다산댁은 벌써 아들을 7이나 뒀다. 언제나 막내가 젖을 떼자마자 또 배가 불러올라 10달이면 어김없이 가을무 뽑듯이 아들을 낳았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할미가 찾아와 다산댁을 놀라게 했다. 욱전의 허진사는 만석군 부자이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시바지를 찾고 있네. 욱천이라면 40리 떨어진 고을이다. 그 매파는 다산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애도 못 낳는 허진사 부인은 세도가 친정을 믿고 어찌나 기가 센지 허진사를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시바지를 찾고 있네. 그 임무를 내가 맡았지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60리 안에 온 동네를 석 달이나 쏘다녀 봐도 헛걸음만 했는데 강 건너 마을에서 다산댁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네. 다산댁이 펄쩍 뛰었지만 허진사의 아들을 낳아주면 그 보상이 논 다섯마직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라 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했다. 보릿고개엔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다산댁네에게 논 5마지기는 눈이 뒤집히는 엄청난 재물이다. 매파 할미가 나루터 주막에 하룻밤 자기로 하고 저녁나절 화전 밭대기에서 콩을 뽑던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다산댁은 베갯머리 송사로 그 얘기를 털어놓았다.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박서방이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아이들 서당에나 보냈으면 한이 없겠네.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이튿날 다산댁이 보따리 하나 옆구리에 자고 매파 할미를 따라갈 제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식구들이나 눈물바다가 되었다. 옥천마을에 가서 허진사 안방마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산댁은 후원 별당에 보따리를 풀었다. 매파 할미가 감시자로 한방에서 거처하게 되었다. 한 달 동안 허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안방에 불려갔던 매파가 돌아와 다산댁을 목욕시켰다. 날이 저물자 매파는 별당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자리를 피했다. 도포자락을 잡고 어흠어흠 헛기침을 하며 허진사가 들어왔다.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다산댁이 촛불을 껐다. 부스럭부스럭 옷 벗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다산댁의 옷고름을 풀었다. 에게게. 다산댁은 속으로 한숨을 토했다. 가냘픈 몸매에 허벅지는 남편 박서방의 팔보다 가늘었다. 허진사가 다산댁 손을 끌어당겨 다산댁이 허진사의 하초를 잡자 아이 고추만 한 게 그것조차 서지도 않았다. 조몰락조몰락 억지로 세워놓았더니 올라와 토끼처럼 깜짝대고는 나가 떨어졌다. 닷새돌이로 허진사가 다녀갔다. 한 달이 넘게 매파 할미와 한방에서 살다 보니 정이 들어 다산댁은 이모라 부르며 서로 온갖 얘기를 주고받았다. 다산댁이 허진사의 이불 속 얘기까지 털어놓자 그럴 줄 알았어. 문제는 허진사야. 한숨을 길게 토하던 할미가 아들을 못 낳아주면 자네는 논 5마지기를 못 받고 나는 논 1마지기를 못 받게 되네. 이틀 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에 별당 문이 살짝 열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스며들었다. 다산댁과 그 남자는 어찌나 거세게 운우의 정을 나누는지 다락에 쪼그리고 앉은 매파 할미도 후끈 달아올랐다. 10달 후 다산댁은 아들을 낳았다. 7년 후 허진사의 아들이 서당에서 나올 때 먼발치서 한 여인이 유심히 그를 보고 표표히 사라지며 중얼거렸다. 박서방을 빼닮았어. 조실부모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순둥이는 부모가 남긴 논 서마지기 문서를 들고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다. 변변치 못한 외삼촌이란 인간은 허구한 날 투전판을 쏘다니더니 금쪽 같은 순둥이의 논 서마지기를 날려버렸다. 17이 된 순둥이는 외삼촌 집을 나와 오신의 머슴으로 들어갔다.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순둥이를 모진 세상은 끊임없이 등쳐먹었다. 죽어라고 이래 계약된 3년이 꽉 차자 오신은 이런저런 핑계로 세경을 반으로 깎아버렸다. 사람들은 사또에게 고발하라고 했지만 순둥이는 관가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주막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분을 사겼다. 반밖에 못 받았지만 그 세경으로 나지막한 둔덕산을 하나 샀다. 골짜기에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밤낮으로 둔덕을 일궜다. 흙은 나를 속이지 않겠지. 그는 이를 악물고 잡목을 베어내고 바위를 굴려내고 돌을 캐냈다. 한 뼘 한 뼘 밭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기뻐 어떤 날은 달밤에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남은 세경이 바닥날 때쯤 한마지기 남짓 일궈놓은 밭에 조와 메밀을 심어 양식을 하고 겨울이면 읍내에 가서 엽전면잎에 남의 집 통실을 퍼주고 그 똥통을 메고 와서 밭에 뿌렸다. 언 땅이 녹자마자 또다시 화전을 일구기를 5년, 둔덕산은 번듯한 밭으로 변했다. 그해 봄, 순둥이는 콩 3가마를 장리로 들여와 밭에 심기 시작했다. 콩을 심는 데만 꼬박 1해가 걸렸다. 콩을 다 심고 순둥이는 주막으로 내려가 술을 마셨다.
부엌에서 일하는 19살 주모에 질려 봉선이를 점 찍어두고 가을에 콩을 추수하면 데려다 혼례를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주모의 귀띔도 받아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부슬부슬 반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님. 순둥이는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절을 했다. 단비는 땅 깊숙이 스며들어 흙 속의 생명들을 일깨웠다. 이튿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은 맑고 남풍은 불어 대지를 따뜻하게 데웠다. 며칠 후 노란 콩싹들이 올라오더니 떡잎을 활짝 펼쳤다. 콩은 쑥쑥 자라 한여름이 오기 전에 땅을 덮었다. 겨울마다 똥찌개로 퍼나른 인분 거름을 먹고 콩잎은 싱싱하게 팔을 벌렸다. 가을이 되자 콩잎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포기마다 주렁주렁 콩만 남았다. 순둥이의 입이 귀에 걸렸다. 순둥이는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기 시작했다.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콩을 뽑아도 힘든 줄을 몰랐다. 이모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합디다. 봉선이가 노란 저고리를 차려입고 한 손엔 막걸리 호리병을 또 한 손엔 찐 고구마를 들고 왔다. 봉선아, 나는 부자여. 이 콩이 마른 후 타작을 하면 20섬은 나올 거야. 호리병째로 벌컥벌컥 막걸리를 들이켠 순둥이는 와락 봉선이를 껴안았다. 입이 입에 틀어막혀 말을 못하고 손으로 토닥토닥 순둥이 가슴을 치던 봉선이 손이 어느새 순둥이 목을 감싸 안았다. 순둥이의 억센 손이 봉선이의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겨내렸다. 순둥이는 의돛을 벗어 콩더미 옆에 깔고 봉선이를 눕혔다. 달빛을 머금은 25 순둥이의 구릿빛 등짝이 물결치자 봉선이는 가쁜 숨만 몰아 쉬었다. 순둥이는 마지막 큰 숨을 토해내고 옆으로 쓰러지며 구수한 흙냄새를 맡았다. 어머니의 젖냄새 같기도 하고 아버지 등짝에 엎였을 때의 땀냄새 같기도 한 흙냄새. 그는 흙을 한 움큼 쥐고 소리쳤다. 봉선아, 이건 황금이여. 옷매무새를 고쳐 입은 봉선이는 부끄러운 듯 빈 호리병을 들고 횡하니 가버렸다. 바닥에 깔았던 순둥이의 옷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순둥이가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아 올린 더미가 집채보다 커졌다. 가을볕의 콩은 말라갔다. 콩깍지가 저절로 벌어질 때쯤 멍석을 대여섯 장 깔고 타작을 할 참이다. 순둥이가 주막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다. 짜자짜자짱.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르듯이 마른 번개가 4대 차례나 쳤다. 순둥이 여기 있는가? 빨리 나와봐. 고함 소리에 뛰쳐나간 순둥이는 얼어붙었다. 멀리 둔덕에 쌓아둔 콩더미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이다. 순둥이가 달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뒤따랐지만 마른 콩더미의 불길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다. 새까만 숫덩이만 남은 둔덕에서 순둥이는 하늘도 나를 속이고 땅도 나를 속이는구나. 짐승처럼 울부짖고 봉선이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순둥이는 목을 매려다 봉선이 입덧을 하는 통에 생각을 바꿨다.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옥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노인 한 분이 주막으로 찾아왔다. 벼락 맞은 콩, 주인장 계시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순둥이가 나가자 범상치 않은 그 노인은 새까맣게 탄 콩 한 자루를 쓸어 담아 데려온 사동의 등에 얹었다. 준비해온 돈이 이것뿐이요. 벼락 맞은 콩은 자고로 진귀한 명약이요. 내 이것으로 시험해보고 다시 오리다. 그가 떠난 후 받은 전대를 열어본 순둥이는 깜짝 놀랐다. 콩 10섬 값이 넘었다. 소문을 듣고 팔도 강산의 명의들이 쉼없이 찾아왔다. 순둥이는 새까맣게 탄 콩 가마니를 쌓아두고 찾아온 의원들에게 팔았다. 벼락 맞은 콩은 욕창 등창 문둥병의 특효약이었다. 동짓달 20일에 그날따라 봄날처럼 따뜻했다. 온 동네 잔치판이 벌어졌다. 순둥이와 배가 살짝 부른 봉선이의 혼례날이었다. 영천 유생 민봉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혼인한 지 1년도 못 되어 죽었다.
홀로 된 며느리 박씨는 양반 문벌 집안이었다. 예에 따라 초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했다. 박씨는 시집 올 때 만석이라는 젊은 종을 데리고 왔다. 민씨 댁은 언제나 빈궁했지만 박씨가 몸소 길쌈을 하고 종에게 나무에 오고 물을 길어오게 해 시부모의 아침 저녁 끼니를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했다. 이웃에 김조술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역시 양반으로 행세했고 재산이 수만금이나 되는 부자였다. 그는 울타리 틈으로 우연히 박씨의 미모를 보고는 속으로 탐을 냈다. 하루는 민생이 출타하려고 조술의 집에서 방한모를 빌려갔다. 조술은 민생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달밤에 그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이때 박씨는 자기 침실에 혼자 있었다. 그 방은 시어머니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창밖에서 나는 신발 소리를 들었고 창틈으로 달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수상하고 겁이 나서 몰래 일어나 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자 박씨가 그 이유를 조용히 말해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어나서 마주보고 앉았다. 만석은 조술집 여종의 남편이었다. 만석이 그날은 자기 집에서 잤으니 박씨 집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질렀다. 박과부는 나와 정을 통한 지 오래되었다. 속히 나와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도둑이야.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들고 몰려오자 조술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박씨와 시어머니는 그놈이 조술인 것을 알았다. 민생은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장을 바치려 했지만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참았다. 그 뒤 조술은 동네 사람들에게 또 말했다. 박씨는 나와 정을 통하여 잉태한 지 벌써 서너 달은 되었지. 이 말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박씨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다. 오늘은 관가에 고소해 꼭 수치를 씻으리라. 박씨가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서 조술의 죄악을 명백히 고했다. 그리고 자기가 무고를 당한 실상을 밝혔다. 이때 조술은 관속들에게 뇌물을 먹여놓아 그 읍의 관속들은 모두 조술의 종이 되어 있었다. 형리가 말했다. 그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지는 오래되었지. 고을 원인 윤희연도 관속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말했다. 네가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설사 남으로부터 무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억울함이 저절로 벗겨질 것이거늘 어찌하여 관가에 와서 스스로 해명하려 드느냐.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박씨가 말했다. 관아에서 결백을 가려 김조술의 죄를 엄단하지 못한다면 소첩은 이 관아 마당에서 마땅히 자결하겠습니다. 박씨가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들었다. 박씨가 말하는 기운이 간계했다. 원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가 이런 짓으로 내게 겁을 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 한단 말이렸다. 죽으려면 큰 칼로 내 집에서 죽어야지 어찌 작은 칼을 가지고 그러느냐? 썩 나가렸다. 원이 관비들을 시켜 박씨의 등을 떠밀어 관문 밖으로 내쫓았다. 관문 밖으로 나온 박씨는 방성대곡하고 작은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랐다. 원도 그제야 놀라서 시신을 운반해 가게 했다. 민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쳤다. 원은 그가 백성으로서 관가에서 폐악을 부렸고 원을 침핍했다고 가명에 보고했다. 민생은 안동부에 이감되었다. 종 만석은 실상을 알릴 작정으로 상경해 임금의 수레 앞에서 면금했다. 임금이 해당 도에서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을 내리니 판부에서 조사를 했다. 조술은 동네 사람들과 영읍의 하급 관리들에게 수천금의 뇌물을 먹여놓았다. 그래서 그들은 박씨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 임신했다는 소문이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또 약을 파는 할미와 상인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이들 역시 조술이 뇌물을 먹여놓았던 것이다. 옥사는 쉽게 결판나지 않아 4년이나 끌게 되었다. 민씨 집안에서는 박씨의 시신을 염하지 않았고 관뚜껑도 덮지 않았다. 이 원수를 갚고 나서 염을 다시 하여 장사 지내리라. 이렇게 다짐했다.
박 씨의 시체는 건넌방에 둔 지 4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 그 문 안에 들어가도 더럽거나 나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파리조차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 기이한 일이었다. 봉화원 박씨원은 박 씨와 육촌남매 사이였다. 민 씨 집에 가서 곡하고 관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박 씨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했다. 만석은 김조술 집 여종의 남편으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내를 쫓아내고 고별하며 말했다. 너의 주인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그 집은 원수의 집이다. 부부의 위리가 비록 중요하지만 종과 주인의 분수 역시 가볍지 않다.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는 아내와 결별하고 한양과 고을을 분주히 오가면서 꼭 복수하고자 했다. 판서 김상유가 경상도 관찰사였을 때 만석은 또 상경하여 면금을 했다. 임금은 본도에 계하하여 사관을 다시 정해 철저히 살피게 했다. 민 씨 집에서는 박 씨의 관을 지고 와서 관아마당에 두었는데 관 안에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민 씨 집 사람이 관뚜껑을 열어 보여주고자 하니 사관은 관비를 시켜 살펴보게 했다. 박 씨의 얼굴색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두 뺨에는 홍조가 있었으며 목 아래에는 칼에 찔린 핏자국이 분명했다. 백가죽이 등에 붙었고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부패하거나 상한 기운은 전혀 없었다. 약재상과 약을 판 할미를 엄하게 국문하니 비로소 사실을 자백했다. 조술이 저희에게 각각 200냥을 주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다. 조술은 그제야 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 박 씨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만석에게는 복호를 내렸다. 영남 선비들이 비를 세워 만석의 충성을 기록했다.